예, FDA 15강 한미 FDA 분야별 영향 및 기대 이익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섬유를 한번 봅시다. 섬유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뭐 분야별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고 이제 기대 이익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리뷰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당시에 이것을 리뷰함으로써 어떤 분야가 어떤 정도로 개방이 됐었을 거예요. 당시 정부는 이 개방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 분야에 대한 영향 및 기대 이익을 언급하면서 그 분야에 있는 어떤 업종들에 대해서 뭐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거는 이제 FDA가 발효 전에 이제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뭐 이것대로 그냥 그 시행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를 볼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어떤 척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전체적으로 한미 FTA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항들이 향후에 있을 FTA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른 나라와의 FTA도 그죠?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국제통상법에 의한 WTO의 규범에 의한 그죠? WTO 규범의 어떤 규범 하에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우리가 연구해야 될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섬유 시장은 미국 시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경부. 왜냐면 우리나라가 앞전에 이제 섬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했잖아요. 의류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조선방직, 조방, 뭐 여러 가지 경남방직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섬유 시장은요. EU에 의한 세계 2위의 거대 수입 시장입니다. 수입금 단일국 중 제일 많은 약 93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93조 정도가 됩니다. 93조. 그죠? 그래서 크다. 93조. 자, 그래서 2010년 기준입니다. 그죠? 10년, 그죠? 10년 기준이다. 섬유 분야 평균 13% 관세가 쌉니다. 미국도 섬유업에 대한 보호가 크죠. 미국 같은 경우는 코튼 마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섬유, 특히 면화 제품 같은 거. 관세가 폐지되면은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 이탈리아산 섬유에 비해 가격 경쟁이 생겨서 일본, 중국, 이탈리아 대미 수출과 우리나라 섬유의 국내 섬유 시장 점유가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된다. 그죠? 자, 섬유 시장이 증가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이거 나중에. 대미 섬유 수출은 10년 전체 우리가 이제 10년 전체 139억 달러 중 그죠? 대미 수출은 12억 달러다. 8.8%밖에 안 된다. 그죠? 한 1조 정도 조금 1조 2천억 정도.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선물시장 점유율 보면요. 1위가 중국이고 42%, 2위 베트남, 그 다음에 6.7%, 인도, 이런 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 인도네시아, 멕시코, 그 다음에 벵글라데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한 20이 되는데요. 0.9%입니다. 0.9%. 야, 0.9%.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섬유 분야에 이제 주력하면요, 그 섬유 제품 상당수가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철폐돼 갖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한 20이 되는데 그죠? 이런 이제 그때 전망을 냈습니다. 그죠? 그럼 보자. 미국 시장 되찾는지 안 타는지 나중에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005년에요. 섬유 쿼터가 폐지되었습니다. 섬유 쿼터라는 이제 자기들이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해 놓은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폐지 후에 이제 그 섬유 쿼터라는 거는 이제 아시아 지역, 그죠? 아시아 개도국에 비해 가격적인 저하로 대미 수출이 급격하게 이제
감소되었죠. 그죠?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30억에서 23억, 그 다음에 17억, 12억, 이런 식으로, 그죠? 이제 이렇게, 그거 됐습니다. 그죠? 섬유 쿼터라는 것은 제한형 그걸 폐지하니까 이제 아시아 개도국에서 섬유를 많이 수출하게 돼요. 중국 같은 나라에서,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그 쿼터 제도라는 것은 수입을 제한해 놔는 건데, 이걸 폐지해 버리니까, 그런데 그쪽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가격이 싸니까,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싸니까, 그죠? 확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는 거기서 이제 그거 됐죠. 우리가, 좀 밀리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관세가 폐지돼 버리면 우리도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 같이 경쟁을 할 수가 있겠다. 고관세인 의류 분야 경우에요. 인조 스웨터는 32%, 남성 면세트는 19%, 여성 면바지 16%, 관세가 철폐된, 그러면 이제 경쟁 강화 효과가 오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높아도 워낙 뭡니까? 저개발 국가에서는, 개도국에서는 인건비가 낮으니까, 그죠? 이런 거 다 물고 들어가도 우리보다 훨씬 이제, 그죠? 그게 굉장히 있었다, 그죠? 근데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세율이 없어진다면은, 낮은 관세율로 들어가서, 이런 이제 개도국들과 같이,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복에 주로 사용되는 실을 생산하는 이제 A사는요, 발효, 한 7.5%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 경쟁력이, 그래서 약 8억 원 이상을 수출 정도의 효과죠. 작은 기업들 일단 기준으로 해야죠. 그죠? 그 다음 이제, 그죠. 면사 같은 경우죠. 실 생산, 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니트 같은 경우도 실로 만들잖아요. 자, 면직물 생산업체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철폐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키로당 이제 가격이 쭉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돼서 중국산 제품과 가격, 그죠? 격차도 완화돼서 어떻게 된다. 이런 이제 중국산이나 이런 데는 이제 저가 국가들은 이제 그걸 받습니다. 일단 혜택을 좀 받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은 무조건 똑같은 이제 유로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예외 조항을 또 두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이제 그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어떤 예외적인 조항을 많이 혜택을 받았었죠, 그죠? 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보다 또 더 저개발 국가들은 또 다른 이제 그 어떤 프레퍼런스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게 이제 철폐된다면, 우리가 이런 관세들이 철폐된다면 그들과 한번 경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이제 의류 수출 증가하면 영세사업체인 봉제업체들이 일감이 증가하죠. 봉제업체장은 이제 말 그대로 봉제업체입니다. 뭐 미싱 같은 거로 가지고 이제 옷 같은 거 이제 기본적인 거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민생활에도 도움이 될 거다는 것이 정부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그죠? 말대로만 이렇게 되었다면,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FTA, 한미 FTA를 인하고 특히 의류 분야들 옛날에 우리 원래 의류 분야 이런 것들은 이제 저개발 국가들의 어떤 하나의 참 주력 상품들이었죠. 왜냐하면 이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입니다. 그죠? 노동력이 많이 투여되는 자본보다는, 그죠? 그래서 노동력으로 승부하는 그러한 산업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 자, 의료 분야 알겠죠? 의료 분야도 이제 이런 식으로 환경이 이랬었다. FTA 전에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겠죠? 자, 일반 기계 부분 한번 봅시다. 일반 기계는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력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당시에 전망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일반 기계에 대해서는 평균 이제 1.7% 관세가 철폐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연간 이제 2.2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워낙 그 뭡니까 앞서 있잖아요. 기계부 같은 거.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약 한 2천억 불, 2천억 정도, 2천억 정도의 대미 수출 증가가 예상되었다.
그래서 이제 공작기계 같은 거는 뭐 선반이나 밀링 같은 거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뭘 정밀하게 가공하는 거 있죠. 정밀하게 가공 이렇게 넣어가지고 정밀하게 가공 자기들이 필요에 치수에 따라서 이제 그 기성품이 아닌 것들을 이제 가공하는 거죠. 주로 사용. 물론 기성품도 만들죠. 뭐 볼트를 만든다는 거나 너트를 만든다는 거나 이런 것들 전부 이제 공작 기계로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가 4.2% 철폐되면 그 이제 수출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85,000불 천원 기준으로 하면 한 8,500만원 정도에서 8,200만원 인하돼서 일본이 공작기가 유명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일본 기계는 한 9,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요게보다 싸니까 그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브랜드 밸류, 네임 밸류를 좀 가산하면은 조금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산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뭔가 좀 어드밴티지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조달 시장이죠. 약 530조 530조에 달하는 미국 조달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력이 확대된다. 그 이야기했죠. 아까 그것도 이제 최소 금액이 2억에서 억 단위로 억으로 10만 불로 낮아졌어요. 30만 불부터는 우리가 그게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미 시장 진출 기회가 넓어질 것이다. 자, 미국 조달 시장에서 국제 입찰 기계의 규모는 약 7조 정도입니다. 국제 입찰. 그럼 국제 입찰은 미국 조달 시장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조달청이 있죠. 조달청에서 하는 나라장터 있지 않습니까? 나라장터 우리 액세스 하죠. 똑같습니다. 미국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입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입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입찰이 가능하겠죠. 향후 엔진, 펌프 등 특수 목적용 기계의 미국 조달 시장 진출도 유망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또한 주요 기계 장비 및 필수 부품의 수입 단가가 인하되겠죠. 당연하겠죠. 수입돼서 이것을 다시 제조돼야 되니까요. 관세가 없으니까. 생산 원가 경쟁력 제고하기. 생산 원가가 경쟁이 제고되면 마땅한 수출 경쟁력도 제고되겠죠. 그죠? 대일 의존적인 생산 기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본 쪽이 이제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대체품이 뭐냐면 독일산 제품들이죠. 독일산 공작 기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이제 부분들에 대한 재고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 수입이 연간 7천만 불에 달하는 비사가 있다고 합시다. 관세 철폐로서 약 한 300만 불의 원가 증가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죠? 300만 불의 효과 증가를. 하여튼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원자재 수입도 뭡니까 경쟁력이 있고 가격이 낮아지고 이걸 다시 가공해 가지고 완제품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도 경쟁력이 있고 상호 경쟁력이 쌍방 경쟁이 있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제품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 제품들 같은 경우는 완성품뿐만 아니라 부품 소재 수출도 기대된다. 부품도 그죠? 완성품뿐만 아니라 부품도 되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요. 주요 철강 제품은 2004년부터 무관세입니다. 시행됐기 때문에 한미 FTA에 따른 산업 피해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2004년부터 벌써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주요 철강 제품은. 영상 제품이 들어오죠. 중국산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이제 94년 WTO 출범할 때 미국, 그 다음에 일본, 한국, 캐나다, EU, 스웨덴 등 6개국은요. 왜 그러냐면 이제 2004년부터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 철폐 협약을 체결했다 이거죠. MSA, Multilateral Steel Agreement다. Multilateral. 그래서 상호간, lateral, 쌍방간, 그냐면 Steel Agreement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자간했다는 거죠. 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EU, 스웨덴입니다. EU, 스웨덴. 자, 요 나라들이 이제 체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04년부터 그래서 이제 했기 때문에 캐나다하고 일본하고 한국, 미국, EU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봐야 큰 그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동차, 기계 조성과 같은 철강 소비 사품에 대한 대미 수출 확대됨에 따라 철강 제품 간접 수출이 또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건 이제 철강뿐만 아니라 철강에서 보면 이제 우리 자동차 그 세시를 만드는 철강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 우리 이제 다 냉연 강판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조선 기계 같은 건 후판들 두꺼운 것들요. 배 껍데기 배를 이제 바깥쪽을 이제 에워싸는 그런 철강들 그죠? 그걸 우리가 후판이라고 해요. 기계에도 모든 이제 기계에 이제 강도가 있는 그런 이제 철강 제품들이 들어가죠. 이것들은 결국은 이제 이런 자동차라든지 기계 조선과 같은 철강 소비재 산업, 철강을 사용하는 이런 산업들의 어떤 대미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당연히 이제 같이 간접 수출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자, FTA 체결로 자동차, 전자 등 철강 소비 산업의 대미 수출이 확대되면요, 만약 되면요, 자, 소재인 철강의 수출 확대도 당연히 기대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거는 뭐. 그래서 이걸로 해서 간접 수출이 연간 3,273만 불이 증가할 것으로 대외경제연구원의 KIET의 어떤 연구 결과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동이죠. 쿠퍼, 알루미늄 같은 비철금속, 즉 철이 아닌 금속들 범용 제품 수출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당시에 동으로 이제 만든 봉, 그죠? 폴, 그죠? 동관, 그죠? 동관, 알루미늄, 그죠? 그래서 그다음 등은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 일본에 비해서 우리 강경력이 높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동관 같은 경우요, 동튜브를 이야기합니다. 쿠프 튜브를 이야기하죠. 톤당 한 820만 정도 되죠. 8,274불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에 관세 3%가 철폐되면 가격이 약 248불 정도 톤당 하락합니다. 한 25만원 정도 하락합니다. 중국과 비교해 가격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 다음 첨단 소재 수입선이 다변화되었습니다. 그죠? 부품 소재 대일 무역 역조 현상이 개선되죠. 그러니까 부품 소재 같은 경우, 그죠? 뭐 우리는 일본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일본에서 만성적자입니다. 일본에서는 계속 우리가 사주기만 사주고 파는 거는 적습니다. 그래서 적자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소재에 일본에 이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죠. 다음 이제 제조업 분야 중에서 기계에 이어서 화학 분야를 한번 봅시다. 화학 분야의 수출 시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 합성수지, PPPS, 석유화학 제품이 한국 경쟁력 우수합니다. 수출이 증가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참 이때 참 지금 요거 잠깐만 언급하면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공장 많이 놉니다. 울산이 우리 이제 화학 수출 상품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면 지금 공장 작업률이 지금 한 60% 정도, 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그죠? 자,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럼 비단 미국뿐만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또 뭐냐면, 우리가 거래 다변화를 못했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한 24% 되고요. 매번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 15%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제 중화권, 저희 중국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비즈니스를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제 그 홍콩,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한 좀 뭡니까? 그까지 치면은요, 뭐 홍콩이 한 8%, 대만이 한 4%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게 한 12%. 그러면 이제 미중에 치우치는 게 한 50% 가까이 됩니다. 50%.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딱 교착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도 완전히 뭐 같이 뭐 간접 수출이 안 되고 직접 수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특정 국가들에게 우리 수출선이 고정돼 있다. 이건 정말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화학 수지 분야, 화학 분야도 우리 주력 상품 분야 하나 10대 상품 분야에 드는데요. 이런 화학 분야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다. 지금 놀고 있다. 이때의 장밋빛 청사진하고는 완전히 지금 틀린 상황이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BS 수지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이제 예상하기로 톤당 한 230만원 정도 됐는데, 관세가 6.5%, 철폐로, 3년에 관해서 철폐를 하는데, 약 한 톤당 153불이 하락해서 일본산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 경쟁들. 그죠? 거의 이제 비슷하게 됐다. 일본에 한 260만원, 270만원 정도. 거의 이제 비슷하게 됐다. 염료등 같은 경우, 염료등 같은 경우는, 염료,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그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화학제품에 대해서는요, 0.0, 화학제품 세율이 없거나 5%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염료 등 일부에 대해서는 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국 사업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또한 기술 협력 이전 등을 그러니까 이제 5% 등이 없어지면 경쟁이 더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기술 협력 이전 등을 통하여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이제 요거는 일반적인 거죠. 들어오면은 서로 간에 함으로써 투자가 되죠. 기업 간 투자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술 협력이라든지 이전 등을 통하여 생산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이제 당시에 전망을 했습니다. 상호 니즈 필요성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개발하고요. 기술 교류, 그죠? 미국과의 산업 간의 전략적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약했는데,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도 살펴봅시다. 그죠? 자, 이것도 살펴보는데도 어렵습니다. 왜? 이런 통계 자료가 있어야죠. 근데 통계 자료를 남겨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 힘들죠. 그죠? 말만 이렇게 되고. 이건 뭐 장밋빛 청사진이죠. 말 그대로. 그렇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되었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중에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전자, IT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전자, IT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전자, IT 제품의 대미 수출량은 중국에 이어 2위에 해당된다. 그죠? 맞죠? 높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중국의 2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것이 거의 한 17%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이너스를 하고 있죠. 마이너스. 굉장히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1년에는 186억 불로 그렇죠. 총 수출의 아이들 11%를 차지하고 있다. 자, 약 한 18조, 19조 정도, 그죠? 19조 정도, 그죠? 19조 정도. 자, 볼까요? 우리가 수출 보면요, 우리 미국에 수출하는 것들이, 수출하는 부분이요. 전체 전자 IT 수출 중에 11.7%를 12% 딱 맞네요. 12%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도가 12%라는 게 미국 의존도 12% 딱 맞네. 11.7% 12%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9조 정도, 19조, 우리나라 돈으로 19조 정도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뭡니까? 증여력을 가질 것이다. 중국에 이어다. 수출은 중국에 이어다. 해당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 가는 것도 결국 한국에서 가는 것을 부품으로 가니까, 중국,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교착이다. 그렇죠. 결국 중국이 수출하는 것도 우리 간접 수출을 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거로.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지금 2012년 전망이었는데요. 전망은 장밋빛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3.1%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현재 세계 최대 시장 미국 시장은 참 한 500조 달러 정도 됐죠. 그죠? 각 경제국들과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죠? 일본과는 기술 경쟁, 중국과는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죠. 일본과는 기술 경쟁하고 중국과는 가격 경쟁. 자, 이러한 한미 FTA 체결로 미국 시장의 관세가 철폐되면요.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의 전자 IT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12% 정도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중국을 제치고 우리가 미국 시장을 선점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다. 했느냐 아니냐 비교해 봅시다. 자, 대형 냉장고, 에어컨, 과 같이 관세가 적시 철폐된 이건 적시 냉장고 거하고 에어컨에서는 관세가 크게 높지 않습니다. 1.9%, 2%, 2.2% 냉장고 평균이 2.2%라면 그죠? 뭐 이렇게 이건 적시되는데요. FTA 최대 수혜품이라고 볼 수 있다. 대형 냉장고하고 에어컨은. TV는 한 4%에서 5% 정도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3년에서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대미 수출력이 증가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 맞죠?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다. TV는 5% 정도 됩니다. 4에서 5% 정도. 이거는 3에서 5년 다 철폐됐죠 지금. 자, 그럼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시장 점유율 나중에 한번 봅시다. 얼마나 되는지. 자, 평판 디스플레이죠. 북미 시장 점유율은 일본은 43%, 한국은 40%, 거의 뭐 미국 뭐 그거 아니네.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 한국이 거의 뭐 일본은 43%, 한국은 40%, 미국은 한 10%, 중국은 1%,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의료, 제약 분야를 한번 봅시다. 이 분야에 대한 이제 FTA의 영향은 어떻고 기대이익은 어떻는가. 그리고 그 기대이익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충족 부분은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족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을 상기하면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지금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제약 부문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의료비가 폭등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건 맞네. 의료비 폭등 안 했나? 의료비 많이 올랐던데 모르겠네요. 비교해 봅시다. 그때 당시. 자, 한미 FTA에서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한미 FTA 발효 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무슨 뉴스고? 페이크 뉴스네. 거짓 뉴스네. 자, 어쨌든 봅시다.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죠. 기초의료보험 등 공적의료제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그래도 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아주 미국이 희생자가 많이 난 이유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문화적으로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씁니다.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길거리 가서 복면을 한 사람을 봤다고 합시다. 복면.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자기를 완전히 가리고 상대방 봅니다. 그죠? 딱 여자든 남자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봐서 어떤 느낌이 납니까? 저 사람 뭔가 저지를 것 같은 그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저 사람 뭔가 조금 투명하지 않은 것 같은 저 사람 뭔가 조금 뭔가를 숨기고 있을 것 같은 왜? 자기는 가리고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를 아주 검은 선글라스를 꼈다고 합시다. 그럼 완벽하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어떤 편견, 어떤 딱 생기죠. 아, 저 사람 좀 정상이 아니다. 저 사람 뭔가 숨긴다. 저 사람 뭔가를 저지를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미국인들이고 유럽인들에게 마스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마스크를 꼈을 때는 아, 저 사람 나는 뭔가 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끼는 거는 이제 의료진들만 이제 마스크를 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의료진들은 이제 병하고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료진들조차도 마스크를 안 낍니다. 병원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 병은 마스크를 끼야 되는데 무슨 마스크를 낀다 해서 100% 그거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직접적인 바로 그냥 조금 어떤 전염의 가능성을 조금 더 낮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안 끼는 거죠. 안 끼니까 좀 더 이제 급속하게 전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 의료체제죠. 의료체제는 이거는 이제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낸 만큼 자기가 케어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도 여러분들 지금 모르는 사실들은 개인이 그냥 아무 이렇게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 코로나의 어떤 그 검사 대상 지침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뭐 외국에 갔다 왔고 뭐 확진자와 같이 있었고 뭐 이렇게 정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도 해당 안 됐는데도 나 코로나가 좀 이상해서 내가 좀 한번 받겠다 이런 사람은 돈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한 지원 가지고 또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는 그게 돈이 한 16만원 가량 냈거든요. 큽니다, 그 돈이.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큰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속하지 않으면서 검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뭐 이렇게 그쪽에 갔습니다. 뭐 이렇게 속된 말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그때 그 확진 환자가 다녀가는데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의료체제는 자, 내가 아무리 감염이 돼도 그 사람이 의료보험 그 민영화된 의료보험 우리가 민영화된 의료보험을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 초기 단계에 그렇다는 겁니다. 초기 단계에. 지금은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겠죠. 그럼 그런 시스템 적용은 일단은 국가적인 어떤 통제가 안 되겠죠. 초기 단계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초기 대응이 늦은 이유가 그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갔잖아요. 미국 의료보험은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하면은 기본 책임보험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책임보험이 있고 그 다음 보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옵션만큼 그 옵션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자차, 대차, 자기 상해, 상대방 상해, 그 다음에 외제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각각 그레이드마다 들면 보면 올라가죠. 그럼 그게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적용 안 되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겁니다. 의료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감기만을 가서 케어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책임보험 안에서 예를 들면 근데 그보다 더 큰 처방을 받으려면 의료보험이 들었지만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해주잖아요. 지금 암 같은 것도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 안 했지만 그것도 뭐 몇백만 이유는 뭡니까? 국가에서 해주게 돼 있잖아요. 이게 공적 의료보험 체계거든. 공공의료 체계거든 이게.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게 아닙니다. 의료보험 자체가 자동차 보험은 똑같아요. 자기 능력에 따른 어떤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팬데믹이 있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치료를 받겠다라고 이제 옵션을 하면 자기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옵션이 없으면 뭡니까? 내가 의료보험이 있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게 이제 어떤 메디컬 케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 뭡니까? 이거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요인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적 의료보험은 국민의료건강보험, 기초의료보장 등의 공적 체제는 변화가 없다. 자, 이런 것 부분은 왜 변화가 없냐면 국가 임무에 속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 그 체제에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국가의 용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쌍방이 하자. 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의 압박이 없어 세다 합시다. 그래서 야, 우리 저쪽 나라에 가면 뭐 B라는 나라가 있다 합시다. 저쪽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의료체제로 해서 완전히 돈을 확 끌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호주의 해가지고
우리가 저쪽에 가서 문을 개방하려면 우리도 개방해 주는데 우리도 그 영리보험 개방해 주자. 이렇게 했을 때는 서로 협의 쌍무 협의를 하면 또 오픈이 됩니다. 하지만 그 원칙적으로는 이건 국가의 임무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협상하자라고 못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WTO 체제에서는 자유무역에서 자유무역이 아니다고 생각해서 야 이거 개방해라 하면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근데 이제 이건 아니다. 그냥 국가적인 의무를 본다. 그래서 아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외국계 의료기관을 일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허용을 하냐면 외국인 투자 지역이죠. 인천의 송도라든지 이렇게 진행된 데 있죠.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고요. 외국인들의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의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좀 더 이제 뭐 여러 가지 신뢰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어떻게 외국인 병원이 와서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을 해놨지만 보통 외국인 투자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미 FTA가 바로 되더라도요. 국민건강보험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의료행위의 가격 폭등하는 일은 없다. 자, 의료행위 가격 그죠? 없다. 자, 그건 맞죠, 그죠? 조금 전에 다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맹장수술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매년, 그죠? 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 또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해지고 있고, 인상이 있어도 수시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정부 공급자, 가입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다. 함부로 돈도 안 올린다. 이런 이야기인데,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약의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다. 자, 복제약은 신약 가격의 일정 비율로 가격이 결정되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가격비, 진료비 및 약가 결정제도, 약값이나 그래서 진료비는 이거는 FTA에서 하고 이게 심사 개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하게 유지될 것이므로 진료비 약가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이런 부분들은 근거가 있죠. 자, 이게 보건체제는 정부의 권한이죠. 정부의 권한이 원래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일은 개방 대상이 아닙니다. WTO의 그 협정문상에 정부의 권한에 관한 거죠. 이건 정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대신에 정부의 권한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의 권한이라도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개방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 고유의 권한, 의료 부분은 공적 의료 부분은 정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개방하자라고 외국에서 이걸 갖다가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적용 범위. 그래서 건강보험 제도는 한미 FTA의 그죠? 협정 대상이 아니다. 그죠? 여기 보면 공적 퇴직 연금 제도라든지요. 또는 법정 사회 보장 제도. 요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요것은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죠? 유지하는 조치.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 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권한을 갖다가 확보했다. 그죠?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제약 부문에 또 보면요. 의료제약 부문은 그 다음에 이제 한미 FTA 부속서 보면 은엑스에 보면요. 대한민국 유보 목록이라 해서 유보 목록 그죠? 아주 유보한 거 그래서 정하지 않은 것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보건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보호한다 이렇게 돼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협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거는 이제 의료시설 설립과 관련된 사안이다. 자, 미국 센트리온사의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사례는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시설 설립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죠? 자, 우리나라 지금 의료시설은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의료시설은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러나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쌍방간에 개방하자고 했기 때문에는 했을 때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죠? 캐나다 정부가 나프타는 이제 캐나다, 멕시코, 이제 미국 이 세 국가가 이제 이런 큰 이제 그 메가 FTA죠. 보건 의료 서비스를 개방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복수간 그냥 그 복수 국가 간 이 FTA에서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이상은 뭡니까? 해야죠. 안 하면 그건 또 제소의 대상이 되겠죠. 우리는 안 했다 이면 우리는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것이 뭐 공적 의료기관이든 의료 서비스든 간에 그거는 의료 시설이든 간에 이거 안 했다 이거죠. 정부는 앞으로 전국민 가입 및 의료기관 근간으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뭐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직 영리적인 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특허 의료 제약에 관해서 허가하고 특허 연계 허가하고 특허 연계는 결국 우리 제약사들의 경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 결국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특허한 것도 그쪽에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허가 특허란 것은요. 특허 존속 기간 내에서 18년을 복제하게 되어서 그죠?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침해를 주장. 복제하게 이제 특허 난 것을 이제 특허 기간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허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특허 기간이 끝난 다음에 뭐 20년, 20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복제할 수 있는 거죠. 복제하게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도 이제 그 나라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특허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현재 대부분의 복제약은 특허기간 만료년이 생산되고 있죠. 이는 허가 특허 연계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왜? 왜냐면 복제약은 어차피 특허기간 끝나고 나면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특허하고요. 허가 연계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일부 복제약의 경우에 시판 방지 조치에 따라 현재보다 허가 절차가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죠? 이 경우도 일정 기간 후에 허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죠? 따라서 국내 기업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하게 된다거나 또는 우리 제약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자, 특히 특허 연계로 인한 시판 방지 조치 조항은요. 앞으로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적용을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활용하여 복제약 위주의 국내 제약 산업의 신약 개발 등, 그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의료 제약에 관한 이제 그 분야별 영향 및 기대입니다. 자, 영리병원이 있죠. 아까 이야기한 영리병원. 자, 영리병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권한은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있죠. 자, 제주특별시도 내에 허용된 투자개방형 의료보험을 규제할 수 있다. 자, 규제도 할 수 있습니다. 허가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미 FTA에서 왜 그러냐면요.
내국민에 대해서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의무 등, 내국민 의무죠. 자, 내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협정문상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것이지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내국민 대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준수하겠다는 어떤 선언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규제라는 것은 항상 예외적으로 WTO에서는 규제를 국내의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한 규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칙으로는 차별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어떤 국내에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 뭐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료 체계를 혼란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뭐 수술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통념상 뭔가 이 근간을 흔드는 이런 어떤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규제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내국 뭡니까? 내국 병원도 똑같은 조건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제자유구역 등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관련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그죠? 그죠?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의료법인 송도에는 있습니다. 인천에는 그죠? 그럼 제주도에도 그때 지금 한번 그 허가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그죠? 허가 내주는데 나중에 또 허가를 갖다 발열시키고 이렇게 가지고 이러한 법률들과 우리 의료법 등의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 그죠? 우리 의료법도 준수해야 되고 이러한 이제 특별히 허가된 법률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영리부원제도 그죠? 의료법 그 다음에 제64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이 정해져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죠. 허가 취소되거나 폐쇄될 것은 자 이거는 마찬가지죠. 일단은 이건 똑같은 거죠. 그럼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해라 이 말이죠. 해라. 처음부터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해라. 대신에 이제 이렇게 규제 상황이 발생하면은 무조건 영업을 하기로 했지 않나? 이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영업하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준수하겠다는 거지, 규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규제를 당연히 해야죠. 그럼 외국인 기업이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규제를, 내국인 기업을, 내국민 대우라는 것은 내국민에게 대우한 것과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혜택도 마찬가지지만 규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거는 그러면, 그건 불경중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외국인 법인으로 가지고 의료기관을 갖다가 만들지 그런 혜택이 있다면 왜 그러면 자국에서 하겠습니까? 그죠? 그 똑같이 이제 규제 대상은 된다는 거죠. 규제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주 자유구역 및 제주 특별 자치도 내에 허용된 투자개방형 의료병원, 즉 영리병원입니다. 를 규제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이라. 그건 당연한데 뭐 얘기할 거 있습니까? 자, 한미 FTA 협정문에 의미는 내국민에 대해서 외국민을 처벌하지 않는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것이지 아무런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까 했던 걸 다시 반복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어쨌든 간에 경제자유구역 등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 영리법인입니다. 의료법인입니다. 영리의료법인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관련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외국인 영리법원에 관한 법인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따라야 되고 동시에 국내 의료법도 준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런 두 법률하고 또 국내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할 것을 명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 분야 한번 볼까요? 서비스 분야는 통상적인 인터넷 사용 같은 거. 자,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 검색, 허락받은 다운로드,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은, 그죠?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한미 FTA 이행을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 봅시다. 그죠? 저작권법, 서비스 분야에. 자, 일시적 복제를 도입하거나,
일시적 복제. 국민의 그 어떤 문화생활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기. 예외규정을 줬다. 상업적으로 유포 안 하면은, 그죠? 상업적으로 유포 안 하면은, 저작권법에, 제외되지는 않는다. 예외규정을 두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돈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일단 인터넷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인터넷 뭐, 브라우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서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클릭만 하면 무조건 뭐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그거 되니까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래서 뭐 문화생활 위축되지 않도록 상업적으로만 이걸 가지고 안 하면은 뭐 큰 무리는 없다. 또한 2004년 조사 결과 세계 84국에서 일시적 복제를 보호하고 있다. 일시적 복제. 그러면 이제 정서적으로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이 위축되는 사례는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UCC죠. UCC. 개인의 자기 표현을 위한 저작물. 자, 무슨 말이냐면요. 그쵸? 자,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국민이 보다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공정이용 제도가 도입됐다.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UCC 등 개인적 자기 표현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폭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보도하기 위해서,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해서 하는 것들.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공정이용이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는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조화라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저해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냥 그것은 일시적인 복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뭔가 보호된다 이런 거죠. 일시적인. 그럼 영화관에서 캠코더 촬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는 모양이네. 야, 그래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해 개선된 저작권법에 따라 영화 도찰, 몰래 촬영 행위가 금지되지. 자, 이런 나는 참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영화관에 가서 왜 자기 다른 사람이 만드는 영화를 갖다가 도찰 캠코더를 찍어가고 그걸 또 자기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뭐 방문전 수를 늘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이득을 본다. 이건 참 젊은 사람들은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거는 참 어릴 때부터 좀 뭔가 좀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왜? 이건 도용이죠. 남의 물건을 훔친 거랑 마찬가지야. 왜? 그 사람 그거 만들어서 관람비 받아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들 그 자기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이득금을 주고 또 그걸 가지고 영화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이 그 많은 돈을 찍어가고 했던 걸 갖다가 그냥 살짝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닌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퍼뜨려가지고 자기 이득을 생겼다. 이건 도찰. 이건 저작권. 여기 나있네요. 저작병이 막대한 영상 제작물을 몰래 촬영하여 배표 전송하는 경우는 우리 영화산업 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돼. 도찰 금지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 이건 정말 얌체 이런 것을 한다는 거는 뭐 나는 조금 특히 젊은이들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왜 정정당당하게 사실 자기 값을 치르고 그것을 갖다가 그 대가를 치르고 그걸 갖다가 즐겨야지. 그것도 뭐 그 영화관에 가가지고 그냥 그걸 찍어가지고 배포한다. 이거는 정말 규제돼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뒤에 줄줄 나오네요. 영화 도찰은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임을 잊지 말. 정말 젊은이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에 공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뭔가 공헌하는 게 없습니다. 뭔가 훔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훔치려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뭔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슬그머니 이득을 보려는. 이거는 정말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임승차하려는 것은 그건 정당하지 않다. 그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도 언젠가는 그렇게 무임승차 된다. 그건 맞지 않다. 자, 한미 FTA 협정문이나 관련 국의 사례를 볼 때 복제, 영화 촬영, 아까 도찰이죠. 전송의 그래서 이제 자 목적이 없었는데 단지 캠코더만 소지해서 캠코더 들고 들어갈 수는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저 관광지에 가서 저 뭐야 기념사진 찍고 캠코더 하다가 영화 한 편 보자 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복제 안 하면 그 캠코더 갖고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소유물 갖고 들어가는. 근데 그 세워놓고 찍는 사람들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그 영화관에 가도 그런 걸 하더라고. 얼마 전에 영화 보러 한번 갔거든. 그러니까 그걸 그 복제하는데 거기에는 뭐 그 산발대를 세워놓고 뭐 그냥 찍고 있더라고. 거기 사례를 보여주는데 그거 보는 순간 화가 팍 나요. 거기도 보니까 젊은이더라고. 근데 그거 뭐 젊은이들인데 하는 거는 또 무슨 예술하는 애들처럼 뭐 이렇게 작가 모자를 쓰고 이러는데 그건 예술이 아니라 그건 일종의 그건 아니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 하나의 예로 해서는 그거 보고 너무 불쾌했어요. 영화 관객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은 한미 FTA 저작권 개정에 의해서 결코 위축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맞죠? 그래서 캠코더 가지고 가는 거 처벌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런 거 뭐하러 묻는 당연한 거지. 이런 묻는 사람 자체가 캠코더 가지고 들어가려서 찍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아무런 그 캠코더 그건 당연한 거지. 내가 찍을 의사가 없는데 자기 물건 들어가는 거 갖고 들어가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되지 않죠. 영화관이 무슨 검열하는 데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영화 보러 가면서 영화비를 내며 가면서 우리가 검열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검열이란 그 자체가 불쾌한 건데, 그죠? 의심받는다는 거잖아요. 검열이란 그 자체가. 그래서 내가 내 돈 내고 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부정한 어떤 의심을 받는다는 그것은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법률시장 봅시다. 법률시장 개방은요, 3단계 개방, 점진적으로 국내외 법률시장 개방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시장 개방에서는 5년에 걸쳐 3단계로 개방하여 국내 로펌이 시장 개방에 충분히 적용할 수도 하겠다. 자, 근데 국내 로펌들 지금 뭐 시장 개방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먹을 게 많이 없어서 외국 로펌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근데 들어와봐요. 지금 뭐 로펌이라 해봐야 뭐 변호사들 로펌이 진정한 로펌은 변호사들이 하나 뭐 원래 한 두세 개밖에 안 되죠. 그런 좀 유명한 로펌들 알고 계시죠. 보통은 뭡니까? 변호사들이 각기 자기 사무실 하면서 이름을 공동으로 낸 거죠. 들어가면 변호사 다 자기 사무실 따로 있어요. 로펌의 의미는 그건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뭐 회계하는 사람 사무장 하나 공통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회계하는 사람은 또 공통으로 쓰고 뭐 이게 로펌이다. 그건 로펌이 아니라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는 거죠. 그냥 로펌이라고 할 수 있나 그게? 로펌은 말 그대로 하나의 단일된 어떤 기업인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들이 스스로의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체제 안에서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러면 결국 다 죽는 거예요, 나중에. 왜? 외국 로펌은 회사의 개념이거든요. 회사의 개념. 그리고 거기 변호사들은 전부 직원들이에요, 단지. 그리고 이제 변호사에 대한 비중도 높지가 않고요. 그냥 하나의 그냥 라이센스 있는, 우리로 치면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노? 어떤 그 건설회사의 기사 정도. 뭐 그 정도 가벼워요. 그래서 내가 그냥 기사 자격증 하나 있으니까 내가 건설회사에 가서 어떤 건설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몫을 차지하려고 그냥 끊임없이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자기 영역을 다 갖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변호사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지위라든지 사회적 어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니까 어떤 그 공동체에서 뭔가 예속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큰 로펌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화되어 있는 거죠. 이게 속되냐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건설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건설회사가 각각의 단종면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를 각자 모여서 각자 영업을 한다고 합시다. 사무실 하나에 걸고 한 건물에. 그런데 종합건설회사가 있으면 그 종합건설회사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죠. 왜? 이 사람들이 종합건설회사가 되려면 종합건설회사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면허를 가진 데인데요. 하려면 이 단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단종을 반납해가지고 그걸 갖다 전문 건설업이랍니다. 단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거기에는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뭐 기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뭐 조경도 있고 이제 이런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다 모여야 돼요. 그래야 종합건설업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거를 갖고 자기 그냥 말만 종합건설회사라 하고 자기 분야에 오는 것은 자기가 그냥 자기 일로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그 회사 전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나중에 전체를 처리하는 업체가 오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가 안 되죠. 자본도 안 되고. 그래서 뭐 100억 이상, 200억 이상, 300억 이상 올라가면 자기 혼자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종합건설회사에서는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해낼 수 있는 결국은 뭐냐. 대형 로펌들이 미국에서 만약에 들어온다 하자. 지금 우리나라에 뭐 크게 뭐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그냥 다 죽는 거죠. 안 되죠. 쳐낼 수가 없죠. 조직 면이나 모든 면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법률시장은 했죠. 그래서 국내 변호사의 완전한 교육 및 국내 로펌의 흡수 합병은 제한돼요. 국내 로펌이 외국으로 로펌에 인수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도 좀 내가 왜 인수가 안 됩니까? 들어오면 당연히 그거는 머지 애퀴지션에 의해 가지고 그건 시장 논리에 의해서 국내 변호사의 완전한 고용 지금 완전 고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내 변호사들 보통 보면 한 1000명씩 나오는데요. 와가지고 지금 뭐 고용 안 돼가지고 뭐 여러 그걸 하고 있죠. 고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국내 로펌의 흡수 합병은 제한된다. 국내 로펌의 흡수 합병은 제한되는 건 그때 이야기고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WTO의 취지의 어떤 협정 취지에 의해 가지고는 그 다음에 국내 로펌이 흡수 합병이 안 되더라도요. 외국 로펌이 들어오면 국내 로펌을 흡수를 뭐 해주십시오 해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에서 우리의 어떤 법률적인 그런 부분들은 수준은 그렇게 뭐 외국 우리 로펌이 와서 국내 로펌이 그러면 어떤 걸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어떤 걸 일을 합니까? 외국 로펌이 왔을 때 여기 와서 형사사건 이런 거 하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업 간의 어떤 국제적인 분쟁 같은 거를 보면 우리가 관할지, 관할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할지가 한국에 있을 경우 또는 관할지가 양국에 있을 경우 자 미국하고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 양쪽으로 왔다 가면서 재판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 그럼 우리나라 뭐 변호사들 우리나라 판사들하고 잘 그거 한다. 그거 말 안 맞. 그렇게 되더라도 그거는 또 미국에 가면 미국하고는 틀리죠. 그럼 미국에 가서 재판할 때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 로펌에서 가서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로펌이 뭡니까? 개개인의 사무실 모아가지고 로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다양한 변호사들이 소속돼 있어야지 여러 상황에서 그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그거는 뭐 그 정도에서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보면 참 이런 말들은 지금 와서 생각해도 봐도 참 한심한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국내 로펌 많은 분야에서 외국 로펌 못지않게 국제 경쟁을 갖고 있다. 자, 일단은 뭐 국제 경쟁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자, 법률시장 개방 논의는 20년 전부터 진행해서 와서 그동안 국내 로펌은 전문화 대형화를 통하여 그래서 전문화 대형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참 이거 자체가 좀 냉소가 나옵니다. 사실은요. 자, 지적재산권, 중재, 공정거래, M&A, 아까 요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거 좀 나오네요.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형사사건 이런 거 하라고 여기 오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뭐냐? 국내에서 재판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국제간 분쟁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국제간 분쟁은 일단 관할지가 없어요. 법원이 없어요. 그 관할지와 법원을 정해야 됩니다. 일단 그것을 계약서상에 정해진 당사장에 정한 것을 1차적인 거로 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분쟁이 생깁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관할지가 틀렸다. 이건 법원이 틀렸다. 여기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그런 것들을 다투어야 되죠. 그 다투다 보면은 국제간에 어떻게 그걸 갖다가 미국 법원에도 물어봐야 되고 한국 법원 물어봐야 또 다른 뭐 유럽 법원에도 물어봐야 되고 왜냐하면 여러 군데를 거래하다 보면 이게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고객이 미국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군데 또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하겠냐? 국내 법원이 국내 로펌이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로펌 처리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 있는 형사 사건이나 뭐 처리하겠죠. 근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전문가들. 그 다음에 이제 정권 분야에 있으려면, 정권 분야에 있으면 그 로펌에 회계사도 있어야 되고, 그죠? 정권의 전문적인 달인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인재들이, 로펌에는 여러 가지 인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변호사 자기 혼자만으로 유지되는 이러한 1인, 사무실 제도, 그 다음에 1인 사무실이 모여가지고 로펌이란 그 어떤 명판을 붙인 경우, 이거는 외국극에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어떤 분쟁에서, 국제 분쟁에서 패한다는 이야기는요, 결국은 우리 경쟁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간의 어떤 이러한 이런 자유 어떤 큰 협약 이런 데서도 패한다는 것 자체가 있죠. 그 자체가 이제 큰 이제 하나의 그 손실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 지금 이제 15강 요까지 하겠습니다.